네가 감히 여길 다시 기어와? 6년 전에 줬던 돈으로는 부족했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청담동 최고급 레스토랑의 VVIP 룸을 갈랐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윤서연의 뺨이 돌아갔다. 서연은 억지로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하얀색 웨이트리스 유니폼 위로 붉은 김치국물이 튀어 있었다. 그녀 앞에는 청인그룹의 강 회장, 강지훈의 어머니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서 있었다. 당장 이 아이 데리고 꺼지지 못해! 바로 옆 프라이빗 룸에서 중요한 파트너와 식사 중이던 강지훈은 이 소란을 들었다.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의 격앙된 목소리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양해를 구하고 룸의 문을 열었다. 어머니, 무신소란. 그의 말은 공중에서 흩어졌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뺨이 부어오른 채 서 있는 한 여자. 지난 6년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의 첫사랑 윤서연이었다. 지훈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왜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그때 직원 휴게실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엄마 울지 마 라고 외치며 서연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아이는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강 회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엄마? 저 작은 아이가 서연을 엄마라고 불렀다. 6년 동안의 그리움이 순식간에 차가운 배신감과 질투로 변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다고? 강 회장은 이 기막힌 상황에 오히려 코웃음을 쳤다. 하하, 이게 무슨 꼴이야? 이 애비 없는 자식은 또 누구 건데? 그녀의 독설이 서연뿐만 아니라 지훈의 가슴에도 비수처럼 꽂혔다. 지훈은 차가워진 심장으로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닌 타는 듯한 분노와 상처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목이 매는 것을 느끼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대답해, 윤서연. 저 아이, 아빠가 누구야? 서연은 공포로 떨었다. 6년 만에 만난 그는 여전히 눈부셨지만 그 눈빛은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 회장의 위협, 그리고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그녀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녀는 아들 민준이의 작은 머리를 감싸 안으며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 아빠는 죽었어요. 죽었다. 그 한마디가 지훈의 모든 생각을 정지시켰다.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이질감이 그를 덮쳤다. 억만장자는 전 여자친구의 말에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서연의 그 처절한 한마디 때문에 그는 비로소 그 아이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공포에 질렸으면서도 자신을 똑바로 노려보는 그 고집스러운 눈망울, 오똑한 콧날, 그리고 아이의 왼쪽 눈썹 위에 있는 아주 희미한 흉터. 지훈의 호흡이 멎었다. 저 흉터는 자신이 7살 때 자전거를 쳐다 넘어져 생긴 지금은 앞머리에 가려진 자신의 흉터와 정확히 같은 위치에 있었다. 그 아이는 낯선 아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자신의 어린 시절, 바로 자신의 얼굴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강제로 맞춰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지훈은 차가운 손으로 제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야, 설마. 정적이 VIP 룸을 감쌌다. 얼어붙은 강지훈, 경악한 강 회장, 그리고 겁에 질린 윤서연. 그 숨막히는 침묵을 깬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이 기회가 유일한 탈출구임을 직감했다. 지훈이 충격에서 헤어나오기 전 그가 그 얼굴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기 전에 사라져야 했다. 그녀는 민준이를 황급히 안아들고 룸의 문을 박차고 나갔다. 잠깐! 윤서연! 지훈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이미 레스토랑의 복도를 가로질러 비상구로 내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구두가 벗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맨발로 차가운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지훈이 그녀를 따라잡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버리고 계단으로 뛰어들었을 때 서연은 이미 어두운 골목 안으로 민준이를 안고 사라진 무였다. 지훈은 텅 빈 골목 어귀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그녀가 떨어뜨린 낡은 구두 한 짝만이 들려 있었다. 그날 밤
청인그룹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낭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졌지만 강지훈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든 그 위스키 잔을 노려보았다. 얼음이 다 녹아 밍밍해진 술을 단숨에 들이켰지만 가슴속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아빠는 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는 그 아이의 얼굴, 자신을 빼닮은 그 얼굴이 떠나지 않았다. 거짓말이야. 만약 아빠가 죽었다면 왜 그렇게 겁에 질려 도망쳤지? 왜 하필 그 아이는 나와 똑같은 흉터를 가진 거지? 그는 6년 전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극렬한 반대,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버린 서연. 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렸다고, 돈을 받고 떠났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믿어야만 했다. 하지만 오늘 본 그녀의 모습은 부유한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여자가 아니었다. 김치국물이 튄 낡은 유니폼, 6년의 세월이 핥히고 간 지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아이. 김 비서, 그는 인터컴을 눌렀다. 네, 회장님. 6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서연 씨의 모든 행적을 알아내. 24시간 주지. 아니, 12시간 안에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가파른 달동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옥탑방. 차가운 겨울바람이 낡은 창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왔다. 서연은 얇은 이불을 꺼내 잠든 민준이의 몸 위로 덮어주었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가 쌕쌕거렸다. 서연은 아이의 뺨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두려웠다. 강지훈을 다시 만난 것도, 그가 아이를 본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어머니, 강 회장의 그 경멸 어린 눈빛을 다시 마주한 것이 끔찍했다. 6년 전 27의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행복에 겨워 지훈에게 가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막아선 것은 강 회장이었다. 이 돈 받고 떨어져. 감히 네 따위가 내 아들의 발목을 잡아. 이 뱃속의 것 당장 지워. 서연은 돈 봉투를 밀어내며 애원했지만 돌아온 것은 모욕뿐이었다. 네가 끝까지 버티면 지훈이는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청인그룹은 물론이고 네가 사랑하는 그 남자까지. 서연은 도망쳐야 했다. 지훈을 위해서,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원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가 자신을 찾지 못할 시골 마을로 숨어들어 민준이를 낳았다. 민준이는 그녀의 목숨이었고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다. 민준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뺏기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밤새 붉게 충혈된 눈으로 김 비서가 건넨 태블릿 PC를 받아들였다. 보고서는 건조한 사실들로 채워져 있었다. 윤서연, 33세, 현 거주지 오우동 옥탑방. 지난 6년간 식당 보조, 청소, 대리운전 등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지훈의 손이 떨렸다. 그가 알던 서연, 늘 밝게 웃던 그녀가 이런 삶을. 아이의 정보는? 윤민준, 5세, 5년 전 오우군 보건소에서 출생신고서상 부친은 공란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부친 공란, 죽었다던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첫 번째 증거였다. 사진은?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어제 레스토랑에서 찍힌 사진 외에 어제 오후 민준군이 다니는 동네 어린이집 앞에서 잠복 중 찍은 사진입니다. 태블릿 화면 가득 작은 아이의 얼굴이 들어왔다. 레스토랑에서처럼 겁에 질린 얼굴이 아니었다. 노란색 병아리 모자를 쓰고 친구와 장난치며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지훈은 저도 모르게 그 해맑은 웃음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아이의 목에 걸린 무언가에 고정되었다. 작고 반짝이는 것이었다. 이거 확대해. 김 비서가 화면을 확대하자 지훈의 호흡이 멎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낡은 가죽끈에 매달린 봉황 펜던트였다. 6년 전 그가 청인그룹을 물려받기 직전 그는 자신의 가보인 봉황 한 쌍 중 봉, 수컷, 펜던트를 목에 걸었다. 그리고 황, 암컷, 펜던트를 서연에게 주었다. 이건 우리 둘의 약속이야. 내가 널 지키고 네가 나를 완송시켜. 우린 절대 헤어지지 않아. 그 약속의 증표.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반쪽. 그것이 지금 자신을 꼭 닮은 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다. 지훈은 와이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목에 걸린 차가운 봉 펜던트를 움켜쥐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거짓말.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서연은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쳤던 것이다. 강지우는 망설이지 않았다. 봉황 펜던트의 존재는 그에게 확신을 넘어선 집착을 심어주었다. 그는 더 이상 비서를 통해 보고받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직접 자신의 눈으로 윤서연과 그 아이의 삶을 확인해야만 했다. 다음날 새벽, 그는 방탄 처리가 된 검은색 세단이 어울리지 않는 가파른 언덕배기가 끝없이 이어진 달동네 입구에 차를 세웠다. 비서는 불안한 얼굴로 회장님, 이런 누추한 곳에 직접이라고 말했지만 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다. 여기서 기다려. 그는 차에서 내려 서리가 내린 골목길을 걸어 올라갔다. 어젯밤 보고서에서 본 주소 302번지 옥탑방.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1시간, 2시간. 겨울 해가 짧아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지호는 차 안에서 꼼짝 않고 옥탑방의 작은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 노려보고 있었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결정할 때도 이토록 초조하지는 않았다. 그의 눈에 2개의 인형이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이 보였다. 한 손에는 슈퍼마켓의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여자, 윤서연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 민준이. 아이는 지쳤는지 연신 칭얼거렸고 서연은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아들이라며 아이를 다독였다. 그들의 지친 숨소리가 7중 방음 처리된 차창을 뚫고 지훈의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마침내 옥탑방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민준이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연은 황급히 봉지를 내려놓고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민준아, 괜찮아? 어디 다쳤어? 그녀는 아이의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며 호호 하고 입김을 불어넣었다. 그 순간 지훈은 차문을 열고 나갈 뻔한 충동을 간신히 억눌렀다. 저것은 자신이 6년간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자신이 아닌 죽었다는 그 남자의 아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틀림없었다. 저렇게 자신을 꼭 닮았는데. 다음 날 지호는 전략을 바꿨다. 그는 그녀가 일하는 식당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이번에는 정면으로 부딪힐 생각이었다. 그녀가 점심시간에 잠시 쉬러 나온 듯 뒷문으로 나와 낡은 벤치에 앉아 차가운 우유를 마실 때 지훈이 그녀 앞에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서연아! 그녀의 어깨가 경직되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얘기 좀 해. 할 얘기 없어요. 어제 레스토랑에서 다. 그 아이, 내 아이 맞지? 지훈의 직설적인 물음에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우유값이 찌그러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짓말 마! 지훈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6년 만에 처음으로 닿은 그녀의 살결은 너무나 차갑고 가늘었다. 그 목걸이, 내가 줬던 봉황 펜던트, 왜 그 아이가 그걸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 흉터, 나랑 똑같은 그 흉터는? 그는 거의 절교하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공포에 질려 떨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고통, 그리고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잡힌 팔을 비틀며 부리쳤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펜던트, 당신을 잊지 못해서 당신을 닮은 사람이라도 만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닮은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예요. 흉터도 우연일 뿐이야. 그녀의 잔인한 말이 지훈의 가슴을 후벼 팠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왜 도망쳤어? 왜 그런 가난한 동네 옥탑방에서 내가 준 돈은 다 어디다 쓰고? 서연은 그 말에 6년 전 강 회장에게 당했던 모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돈. 결국 이 남자도 이 남자의 어미도 똑같았다. 그녀는 눈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돈. 그래요. 돈 때문에 당신 만났고 돈 때문에 헤어졌어요. 이제 와서 왜 이래요? 당신은 청인그룹 회장님이잖아. 당신이 가질 수 없는 건 없겠죠. 하지만 내 아들은 안 돼요. 내 아들만큼은 나한테서 뺏어갈 생각 마요. 뺏어가더니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제발 그냥 가세요.
서연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 난 당신 몰라요. 내 아들 아빠는 죽었어요. 그 사람은 당신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하고 민준이만 사랑해주다가 불쌍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릴 더는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제발 당신의 그 대단한 세계로 돌아가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지훈은 나면자실한 채 그녀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떨었다. 내 아들이라고? 그녀는 방금 내 아들이라고 했다. 서연은 식당 주방 구석에서 무너져 내렸다. 미안해, 지훈 씨.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알게 되면 그 여자가 민준이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차라리 당신이 날 원망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게 나아. 난 내 아들만 있으면 돼. 그녀의 절박한 거짓말과 지훈의 무너진 희망이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 흩어지고 있었다. 한편 강지훈이 옥탑방과 식당을 배회했다는 보고는 즉시 강 회장의 귀에 들어갔다. 그녀는 최고급 도자기로 만든 찻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맑은 찬물이 찻잔 밖으로 넘쳐 흘렀다. 멍청한 놈, 결국 그 계집을 다시 만났어? 그것도 모자라 애비 없는 자식한테 홀려서. 그 천한 것들이 감히 내 아들의 발목을 또다시 잡으려고 해? 그녀의 눈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 실장, 지금 당장 윤서연이라는 애가 일하는 식당, 이름이 뭐라고 했지? 그래, 거기 당장 처리해. 위생법이든 세무조사든 동원할 수 있는 건 모든 동원해서 문 닫게 만들어. 그리고 그 옥탑방 건물주한테 연락해서 당장 방 빼라고 해. 내 아들이 다시는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그 계집이 서울 바닥에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들어. 강 회장의 잔혹한 명령이 떨어졌다. 서연 모자에게 닥칠 시련의 그림자가 그들이 애써 버티고 있던 작은 빚마저 삼키려 하고 있었다. 강 회장의 복수는 신속하고 잔인했다. 윤서연이 강지훈의 접근을 거부한 바로 다음 날, 그녀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식당은 예고 없는 특별 위생점검을 받았고 사소한 규정 위반을 트집잡아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동시에 서연이 살던 옥탑방의 건물주는 갑작스러운 안전 문제로 인한 재개발 통보를 해왔다. 미안하지만 당장 방을 빼줘야겠어요. 일터와 거처를 동시에 잃은 서연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직감했다. 강 회장은 그녀를 서울 바닥에서 완전히 말살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다. 그녀는 남은 현금과 보증금 일부를 긁어모아 낡은 배낭 하나에 민준의 옷가지를 챙겨 넣었다. 도망쳐야 했다. 강지훈의 눈이 닿지 않는, 그의 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은 혼란스러웠다. 서연은 민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자장 싼 버스표를 사기 위해 매표소 줄에 섰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편도차비와 며칠치의 여관비가 전부였다. 엄마, 나 어지러워. 그리고 추워. 민준이가 칭얼거렸다. 서연은 아이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한 것을 보았지만 그저 며칠간의 소동으로 아이가 지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미안해, 민준아. 따뜻한 남쪽으로 가자. 거기 가면... 그녀가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민준이의 작은 몸이 집단처럼 앞으로 쓰러졌다. 민준아!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안아들었을 때 아이의 코에서 붉은 피가 멈출 줄 모르고 쏟아져 내렸다. 주변 사람들이 경악하며 귀를 텄고 서연은 피로 범벅이 된 아이를 안고 절규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제발. 대학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였다. 끈적한 소독약 냄새와 피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서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수술 중 불이 켜진 앰프만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 의사가 지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윤민준 환자 보호자 되십니까? 네, 우리 아이 괜찮은 거죠? 그냥 코피죠? 서연의 애처로운 희망을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꺾어버렸다. 단순한 코피가 아닙니다. 정밀검사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백혈병, 그 세 글자가 서연의 세상을 산산조각 냈다. 그녀의 다리가 풀리며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민준이는...
의사는 그녀를 일으켜 세울 겨를도 없이 긴급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어머님, 지금 울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무엇보다 골수 이식이 시급합니다. 골수요? 제 걸 쓰세요. 제가 엄마예요. 제발 제 모든 걸 다 가져가세요. 서연은 미친 사람처럼 외쳤다. 그녀는 즉시 골수 적합성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그녀는 복도에 주저앉아 통곡해야 했다. 유전자형 불일치. 그녀는 엄마였지만 아들에게 골수를 줄 수 없었다. 돈도 기댈 가족도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녀에게 아들의 병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지만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에게만큼은 애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강지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의 거절에 분노하면서도 그는 차마 그녀를 완전히 놓아버릴 수 없었다. 어머니의 잔혹함을 아는 그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김비서에게 보호를 명목으로 사람을 붙여 그녀의 동태를 살피게 했다. 김비서의 전화기는 지훈이 중요한 이사회를 주재하던 중에 울렸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윤서연 씨가 아이와 함께 오호대학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아이 상태가 매우 위독한 것 같습니다. 지훈은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오가는 이사회를 박차고 나왔다. 그는 심장이 차가운 얼음으로 지식여지는 듯한 고통과 불길함 속에서 병원으로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지훈이 응급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 울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의사가 그녀를 다그치고 있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골수은행에 등록된 기증자를 찾아봐야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없다면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지훈은 그들의 대화를 가로막으며 달려들었다. 무슨 일입니까? 백혈병이라고 들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 의사를 불러오죠. 뭐든 해요. 의사는 이 재벌 총수의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시켰다. 회장님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는 지금 당장 골수이식이 필요하고 이 순간에도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서연을 바라보며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다. 기적적으로 기증자를 찾지 못한다면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친부입니다. 아이 아버님은 어디 계십니까? 친부. 그 한마디가 서연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 뱉었던 죽었다는 그 잔인한 거짓말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 아들의 목숨을 겨누고 있었다. 그녀는 핏발이 선 눈으로 자신을 혼란스럽게 바라보는 강지훈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여기 있잖아요. 뭐라고, 서연아. 여기 있잖아. 당신이 그토록 찾던 사람.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지훈의 최고급 슈트 멱살을 쥐고 절규했다. 바로 당신이란 말이야. 당신이 민준이 아빠라고. 6년 전에 당신 어머니가 날 쫓아냈을 때 난 이미 민준이를 가졌었다고. 서연의 울부짖음이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다. 죽었다고 거짓말해서 미안해. 당신 어머니가 무서워서, 우리 민준이 뺏길까봐 무서워서 그랬어. 하지만 이젠 상관없어. 제발, 지훈씨, 우리 아들, 당신 아들 좀 살려줘. 지훈은 서연의 절규에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펜던트, 흉터, 그리고 지금 이 처절한 고백, 의심으로 가득 찼던 모든 퍼즐 조각이 친자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맞춰졌다. 지훈은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는 충격에 빠진 의사의 팔을 붙잡았다. 들었죠? 당장 내 피를 뽑으세요. DNA 검사, 그리고 골수 적합성 검사. 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진행해. 내가 그 아이 아빠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박함으로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서연의 어깨를 붙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여기 있어, 서연아. 민준이 절대 죽게 안 해. 우리 아들, 내가 꼭 살릴 거야. 몇 시간이 지옥처럼 흘러갔다. 지훈과 서연은 검사실 앞에서 말없이 기다렸다. 마침내 의사가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복도를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 대신 놀라움과 흥분이 서려 있었다. 세상에, 기적입니다. 그가 검사 결과지를 지훈에게 내밀었다.
첫 번째 장. 친자 관계 확률 99.99%.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주요 조직적 합성 항원 일치 6분의 6, 완전 일치. 의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럴 수가. 부모 자식 간에도 완전 일치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아이는 살 수 있습니다, 회장님. 아버님이 살릴 수 있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 날짜는 급박하게 잡혔다. 민준이의 상태가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강지우는 병원의 VIP 병실에서 무균 처리를 위한 주사를 맞으며 수술 전 마지막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몸은 아들을 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청인그룹을 지키기 위한 전쟁터에 있었다. 하필이면 수술이 잡힌 바로 그날 오후 2시 청인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적대적 M&A 세력이 지훈의 부재를 틈타 경영권 찬탈을 시도하는 날이었다. 김 비서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회장님, 수술은 오전에 시작되지만 골수 채취 후 마취에서 깨어나 회복하시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오후 주주총회 참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십니다. 이사회가 뒤집힐 겁니다. 평생을 바친 청인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한쪽은 자신이 피땀으로 일군 왕국이었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피를 나눈 아들이었다. 6년 전 그는 이 왕국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 회장이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지훈,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 수술 당장 취소해! 그녀는 김 비서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당장 다른 골수 기증자 알아봐.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당장 데려와. 내 아들은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병실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는 서연이 복도 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우는 링거가 꽂힌 손을 들어 어머니를 제지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만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야? 저 천한 계집애 하나 때문에, 애비도 모르는 자식 하나 때문에 네가 평생을 바친 청인을 버리겠다고? 너 하나 없으면 주주총회는 끝장이야. 넌 네 아버지가 피눈물로 세운 이 그룹을 적으로부터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강 회장은 아들의 환자복을 붙잡고 흔들었다.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6년 전 저는 어머니의 뜻대로 청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서연이를 잃었죠. 그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아들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아이는 애비 모르는 자식이 아닙니다. 제 아들 강민준입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수술실로 향하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강 회장이 절박하게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안 돼! 지훈아, 네가 어떡해! 지훈은 멈춰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의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할 겁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내가 6년 전에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서연이를 조금만 더 믿었더라면 민준이는 옥탑방에서 추위에 떨지 않았을 것이다. 이 모든 비극은 나의 비겁함에서 시작되었다. 청인이 무너진다면 그게 제 아들을 살리는 대가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무너진 그룹은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죽은 아들은 다시 살릴 수 없으니까요. 지훈은 김 비서에게 시선을 돌렸다. 김 비서, 주주총회는 자네에게 맡기겠네. 내가 없더라도 날 믿는 이사들을 설득해주게. 만약 그룹을 잃게 되더라도 윤서연 씨와 민준이가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개인 재산을 모두 이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가 켜지기 직전 그는 복도 저편에서 불안하게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두려움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마움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호는 그녀를 향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 내가 갈게. 그리고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아들의 운명을 짊어지고 수술실 안으로 사라졌다. 수술실 앞의 붉은 등은 마치 지옥의 눈처럼 복도를 비추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듯했다. 윤서요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달아빠진 민준이의 신발 한 짝을 쥔 채 기도만 반복했다. 그녀의 옆 몇 칸 떨어진 의자에 강 회장이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아들이 그녀의 절규를 무시하고 수술실로 들어간 순간 그녀가 60년간 쌓아올린 철옹성 같던 자존심과 권위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수술실 문만 바라보았다. 강 회장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그녀는 지훈이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그녀에게 그 아이는 그저 실수이자 오점이었다. 청인그룹이라는 완벽한 그림에 튑 더러운 얼룩. 그래서 6년 전 그녀는 서연에게 돈을 주며 지우라고 협박했다. 그녀가 돈을 받고 사라졌다고 지훈에게 거짓말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최선이라고, 그룹을 위한 최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얼룩이 오늘 자신의 아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얼마나 지났을까? 강 회장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압감 대신 깊은 피로감에 젖어 있었다. 지훈이에게 내가 거짓말을 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강 회장은 서연을 보지 않고 여전히 수술실 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6년 전 네가 돈을 받고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고 했어. 아이를 지웠다고도 했지. 그래야 지훈이가 널 깨끗이 잊고 그룹 경영에만 집중할 줄 알았어. 난 네가 정말 아이를 낳았을 줄은 그것도 혼자서 저렇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미 너무 많은 고통을 겪은 그녀에게 그 고백은 오히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듯한 기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래서 지훈 씨가 저를 그렇게 원망했던 거군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돈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차피 마찬가지였겠죠. 회장님께 저는 처음부터 존재해선 안 될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체념 섞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서연은 자신의 손에 들린 민준이의 신발을 꽉 쥐었다. 이제 그녀도 고백할 차례였다. 저도 지훈 씨에게 거짓말했어요. 강 회장이 의아한 듯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이 아빠가 죽었다고요? 서연은 강 회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회장님이 무서웠어요. 6년 전에 저를 찾아와 아이를 지우라고 하셨을 때처럼. 이번에는 제게서 민준이를 빼앗아갈까봐, 아니면 민준이에게 무슨 해코지라도 하실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지옥 같은 가난 속에서도 민준이는 제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두 여자의 고백이 차가운 복도 공기 중에 부딪혔다. 한 여자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다른 여자는 아들을 지키기 위해 손자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으려 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같은 아이의 운명을 뒤틀어 놓았다. 이제 그들은 적개심도 경멸도 아닌 기묘한 동질감 속에서 수술실 앞 붉은 등만 바라보고 있었다. 저 문 너머에서 그들의 거짓말이 만들어낸 비극의 중심에 있는 남자가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병원 복도 끝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강 회장의 비서실장이 거의 구르다시피 뛰어왔고 그 뒤를 수많은 기자들이 따르고 있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회장님의 부재를 틈타 긴급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지훈 회장님이 백혈병에 걸린 혼외자에게 골수를 이식하기 위해 회사를 버렸다는 뉴스가. 강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적대 세력이 언론에 이 모든 사실을 터뜨린 것이다. 청인그룹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다는 그래프가 비서실장의 태블릿에 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서연과 강 회장에게 무자비하게 터졌다. 청인그룹의 숨겨진 손자입니까? 윤서연 씨, 회장님을 상대로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강 회장님, 혼외자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서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강 회장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아들이 수술 중인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평생 지켜온 청인그룹과 그녀의 아들 강지훈의 명예가 이 병원 복도에서 실시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 기자가 마이크를 서연에게 들이밀며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알고도 숨긴 겁니까? 라고 악의적으로 물었다. 서연이 공포에 질려 입을 막았을 때 뜻밖의 목소리가 그들을 막아섰다. 그만들 해! 강 회장이었다. 그녀는 기자들을 노려보며 떨리는 몸을 가누고 일어섰다. 내 아들은 지금 안에서 사람 목숨을 살리고 있어. 그리고 저 아이는 내 손자다. 청인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그녀는 서연의 옆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동의 적 앞에서 아들의 선택을 지키려는 어미의 마지막 투쟁이었다. 강 회장의 폭탄 선언에 기자들은 더욱 흥분했지만 병원 보안 요원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소란이 겨우 정리되었을 때 복도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서연은 자신을 감싸고 있는 강 회장의 차가운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여자 역시 결국에는 어미였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청인그룹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고 있었고 주주총회에서는 탄핵안이 발의되었다는 속보가 떴다. 그리고 마침내 몇 시간 같았던 몇 분이 흐른 뒤 수술실의 붉은 램프가 딱 소리를 내며 꺼졌다. 문이 열리고 녹초가 된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서연과 강 회장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다. 의사는 땀으로 흠뻑 젖은 수술용 마스크를 벗었다. 그의 얼굴에는 탈진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경이로움이 서려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복도를 짓누르던 지옥 같은 정적이 깨졌다. 윤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강 회장 역시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벽에 기댔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청인그룹이 속보 뉴스를 통해 공중분해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이나 경멸했던 얼룩을 통해 아들과 손자를 동시에 얻었다는 기묘한 운명의 아이러니에 휩싸였다. 강지훈이 마취에서 깨어난 것은 그로부터 4시간이 더 지난 후였다. 뼛속을 파고드는 듯한 극심한 골수 채취 후유증과 함께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의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눈물로 범벅이 된 서연의 얼굴이었다. 그의 갈라진 입술에서 첫 마디가 새어나왔다. 민준이는? 그의 첫 질문은 무너진 회사가 아닌 아들의 안부였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은 자신의 손등 위로 눈물을 떨어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지훈 씨. 의사 선생님이 성공했대. 우리 민준이 이제 살 수 있대. 지훈은 그제야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김 비서가 침대 옆에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회장님, 아니 지훈님, 주주총회는 결국 경영권이 넘어갔습니다. 지훈은 링거가 꽂힌 손으로 천천히 이마를 쓸어 넘겼다. 그의 얼굴에는 예상했던 패배감이나 분노 대신 오히려 텅 빈 듯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는 김 비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수고했네. 어차피 다시 시작하면 돼. 그보다 휠체어 좀 가져다 주게. 아들 보러 가야겠어. 지훈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을 이끌고 휠체어에 앉아 민준의 1인실 무균실로 향했다. 며칠 후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 기력을 차렸을 때 지훈은 마침내 아들의 병실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민준이는 침대에 기대 앉아 아직은 생기 없는 눈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민준아. 지훈의 목소리에 아이가 고개를 돌렸다. 아이는 며칠 전 복도에서 피를 흘리던 그 난자를 기억했다. 아저씨? 지훈은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생애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아저씨 아니야. 민준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럼 누구예요? 지훈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해진 펜던트를 꺼냈다.
그리고 민준이의 가느다란 목에 걸린 서연이 깨끗이 닦아 다시 걸어준 황 펜던트를 가리켰다. 이건 아빠 새, 그리고 이건 엄마 새야. 민준이가 가진 거랑 원래 한 쌍이었어. 그는 민준이의 작고 하얀 손을 잡았다. 자신의 피가, 자신의 골수가 흐르고 있는 그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아들아, 아들아. 아들! 그 한마디에 민준이의 큰 눈망울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뚝 떨어졌다. 아이는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아빠, 정말 우리 아빠예요? 그래. 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를 품에 안았다. 2개의 봉황 펜던트가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문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연 역시 입을 막고 하염없이 울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눈물 속에서 웃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내밀었다. 서연아, 이리 와. 이제 그만 울고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 6년간의 도피와 거짓말, 지독한 가난 속에서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그 단어가 서연의 심장을 녹여내렸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화려한 모피코트도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도 없었다. 강 회장이었다. 그녀는 며칠 만에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예전의 그 도끼 어린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는 최고급 명품백 대신 따뜻한 김이 나는 보온병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지훈과 서연, 그리고 그들 품에 안겨 울고 있는 민준이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묵묵히 보온병을 열어 그 안에 담아온 것을 그릇에 덜었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귀한 전복을 듬뿍 넣고 끓인 전복죽이었다. 강 회장은 숟가락으로 죽을 저어 조심스럽게 식혔다. 평생 남에게 무언가를 떠먹여준 적이 없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침대맡에 그릇을 내려놓으며 뻣뻣한 목소리로 말했다. 먹어라. 기운 차려야지. 서연과 지훈이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 회장은 애써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다. 의사가 회복기에는 이게 가장 좋다고 하더군. 그녀는 서연에게 숟가락을 건넸다. 네가 먹여, 어미니까. 그리고 그녀는 아들 지훈을 바라보았다. 청이는 내가 어떻게든 다시 살려낼 거다. 하지만 넌 네 할 일부터 해, 아비로서. 그녀는 아비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였고 자신의 손자를 받아들이겠다는 가장 분명한 승인이었다. 그 후로 몇 주가 흘렀다. 민준이의 몸은 기적처럼 아버지의 골수를 받아들였고 아이는 매일매일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CEO 자리에서 물러난 지훈은 오히려 모든 시간을 병실에서 보냈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병원 재활치료실 복도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 한 걸음만 더. 우리 민준이 할 수 있어. 아빠한테 와. 지훈이 무릎을 꿇고 2팔을 벌리고 있었다. 긴 항암 치료와 이식 수술로 근육이 약해진 민준이가 비틀거리면서도 아버지의 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내디뎠다. 아빠, 나 걸었어요. 아이는 지훈의 품에 와락 안겼다. 서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햇살보다 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6년간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들은 분명히 함께 치유되고 있었다.